전력주로 계산의 목적, 키워드. 사운악. 사가 뭐죠? 사고 예방 제어. 제가 여기 적어드리는 거 여러분도 적으시라고 적어드리는 겁니다. 저기서 가서 할 때는 제가 그냥 빨리빨리 나가기 때문에 운은 뭐죠? 운용계획 위반.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학은 뭐죠? 확충계획 위반. 똑같습니다. 하나만 알고 있으면 사운화가 알고 있으면 아 사고 예방 제어구나. 운용계획 위반했으면 이것도 그대로 땡땡 해버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외우시라는 얘기죠. 전력주로 계산의 목적. 그 다음에 거기서 기질행과 미질행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는 게 전력 조류 계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전력계통공학에서 나오는 게 가우스 자이델법, 그 다음에 뉴턴-라스법에 대한 뭐 컴퓨터 비교 방식이라든가 메모리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카플드법이라든가 패스트 디카플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상세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계통공학에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는 개념적으로 해가지고 그림 그려놓고 I는 Y2에서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속력량 계산법은 아까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요 가가지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은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죠. 선로정수 개요. 전선의 종류, 굵기, 배치에 따라서 정해진다. 여기서 이제 RLCG를 배웠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엔 이거 복습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이니까 제가 복습을 해드리거든요. RLCG에서 R, 저항, 직류 교류분에 대해서 표피효과하고 근접효과들을 설명을 드렸죠.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요. 나중에 12장가 가서 또 배우십니다. 그때 가서 다 잊어먹으니까. 자, 인덕턴스 L,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또 뭐가 있다고요? 작용 인덕턴스 이렇게 나와주셔야죠. 그래서 자기 상호 작용 인덕턴스가 있다. 그러면 상호 임피던스, 뭐 여기서 이제 인덕턴스를 계산할 때 도체 외부부터 먼저 계산을 했죠. 그리고 도체 내부를 계산했죠. 도체 내부의 인덕턴스 값이 얼마죠? 0.05죠.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5장에서는 그 0.05는 안 씁니다. 이제 그 표피효과 때문에 내부에 이제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 0.05를 빼고 외부만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제 부분에 봤더니 왜 여기 0.05가 빠졌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는 그 표피효과 때문에 내부에는 안 흐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빼게 된 겁니다. 송전소 인덕턴스 계략값, 대지기로 값이 얼마였죠? 대지기로 상호 값은? 예? 그걸 합한 작용값은? 예. 그것들을 나중에 설명해 주실 때는 그 벡터들을 가지고 그림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영상 인덕턴스 같은 게 있었고요. 정조용량. 여기 보시면 순서가 있죠. 한 선 본 다음에 두 선 본 다음에 그 다음 세 선 보고 이런 식으로 봤었죠.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저도 이제 책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저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하지만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이해해 놓으셔야지만 나중에 응용을 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선과 대지간, 상호정정용량, 작용정정용량 해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죠. 복도체 부분 나왔었고요. 전력 케이블의 선로정수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면 되는데 오늘 그래서 가공선과 지중선을 비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피던스 이제 고장전류 계산도 이제 7장에 나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여기서 간단하게 배운 겁니다. 코로나 부분, 파일극한 전이경도하고 이런 부분 이제 배우셨고요. 자, 5장 부분 보시면은 이제 나옵니다. 항상 제가 3개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 시간은. 이제 이게 지금 교과서 내용이 한 70장인가 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설명하기 조금 시간이 벅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단거리 집중정수 회로를 해서 중거리 집중정수 회로를 해석하는데 T형과 파형으로 나눠진다. 장거리 송전설로 분포정수 회로를 하는데 이게 미분 방정식으로 하는 전파 방정식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4단자 정수를 구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개요 부분입니다. 4단자 정수는 AD-BC는 1이라는 공식이 수행이 된다. 근데 계산하다 보면 이게 꼭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A하고 D는 같습니다. 단위는 없습니다. A는 전압비, D는 전류비, B는 임피던스비, C는 어드미턴스비.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T형과 파형에서 T형의 전압비는 얼마죠? 예? T형의 A 정수는 어떻게 되죠? 이제 A 정수가 뭔지 이제 헷갈려 하는 부분이 이제 생깁니다. 이제 보시면 ES, IS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4개 정수가 생기는데 여기 ER, IR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ES는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에 대한 전압과 그 수전단에 대한 전류의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A하고 이 B값 부분이 예? A하고 뭐 C값하고 D값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의 전달 함수입니다. 결국은 뭐냐? ES, IS하고 ER, IR의 전달 함수를 4개로 쪼개놨는데 그 4개 중에 A 정수, B 정수, C 정수, D 정수를 정의를 하다 보니까 얘 부분은 어떻게 하냐? ES하고 여기 ER에 대한 비율이 바로 A 정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압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B 부분은 ES하고 IR 있죠? 그건 뭐냐? 바로 임피던스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얘 부분은 IS거든요. IS하고 ES 간의 관계니까 얘는 어드미터스가 되는 겁니다. 얘 부분은 IS하고 IR에 대한 관계니까 전류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들을 자꾸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숫자에서 의미하는 이 부분이 뭔지를 나중에 보시면 4단자 정수, 전압비, 전류비, 임피던스비, 어드미턴스비. T형 같은 경우는 얘가 1 플러스 2분의 ZY고요. 파형도 1 플러스 2분의 ZY입니다. 대신 임피던스 부분은 T형의 이게 임피던스비가 얼마였죠? Z죠. 파형의 임피던스 부분은 얼마였죠? 2분의 Z. 예? 무슨 2분의 Z죠? Z고 가로 열고 1 플러스 4분의 ZY가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4분의 ZY가 임피던스 쪽으로 붙느냐 어드미턴스 쪽으로 붙느냐 그것만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장거리 성전설의 분포 정수에 대해서 이 임피던스 부분은 어떻게 되죠? Z가 나오겠죠. 분명히 임피던스니까 Z가 나오고 그 뒤에 붙느냐 안 붙느냐가 중거리 성전설로에서는 T형하고 파형으로 구분됐는데 장거리 성전설로에서의 이 임피던스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Z하고 가로 열고 그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갈까요? 예? 이제 Z 사인 하이퍼블 감마 L로도 되는데 다른 식으로 또 하게 되면은 Z 해놓고 가로 열고 1 플러스 6분의 ZY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교재 보면은 그렇게 보시면 이제 1, 4 이제 여기 보면 2분의 ZY고 여기는 4분의 ZY고 예? 세 번째 가면 6분의 ZY고 이렇게 외워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표현하는 방식 때. 근데 결국적으로 보면 4단자 정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코사인, 코사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A 정수가 코사인, D 정수가 코사인, B 정수는 사인, C 정수는 사인인데 여기는 그냥 코사인이 들어가면 되는데 얘는 임피던스라고 그랬으니까 Z 오메가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이 되는 거고 얘는 어드미턴스라고 됐으니까 어드미턴스니까 Z 오메가 1분의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뒤에 또 나오니까요. 뒤에 또 설명 또 드릴 겁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전력원선들을 알 수 있는 사항. 아까 상최선 역조. 예? 여기서는 최선상 역조, 최선상 조역,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순서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상최선 역조를 하냐면 기본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여러분들 외우시기 좋게끔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전압조정은 동기조성기하고 전력 콘덴서 써놨는데 왜? 책에 그것만 나와 있으니까. 이 교재. 하지만 송배전공학이 아닌 다른 전력계통공학에 가면 전압조정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기본서의 순서대로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요약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할 때, 요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전력계통공학까지 다 배우시고 나면 이제 연관이 될 거란 얘기죠. 전력조류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I는 Y로, 어드미턴스 행렬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그걸 직각좌표, 극좌표로 변환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헷갈립니다, 또 나중에. 기지량, 미지량,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 어떤 부분이 있다고요? 페란트 현상과 발전기 자기연자 현상이 있다고요. 이제 단락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발전기의 단락비가 기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단락비가 뭐냐? 그 KS는 XD분의 1이거든요.
그럼 임피던스 분의 1이라는 얘기죠. 얘가 뭔가 견딜 수 있는 어떤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락비가 크다라는 건 얘가 기계적으로 튼튼하다는 얘기고, 단락비가 작다라는 건 기계적으로 튼튼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화력발전소의 단락비는 어떻게 되죠? 예? 화력발전소가요? 수력발전소는요? 화력발전소가 0.6에서 0.8이고요. 수력발전소가 1.0에서 1.2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수력발전소가 더 튼튼합니다. 왜? 수력발전소는 그 물을 받아야 되죠. 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밑에서 지금 물이 터빈을 내려오면서 수가 관로를 압력 관로를 통해서 내려와가지고 물이 지나갈 통로가 커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을 이렇게 찔끔찔끔 빼낼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안에 터빈이 크니까 그 터빈을 돌려줄 수 있는 발전기 축도 커지니까 걔가 튼튼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걔는 이제 동기계가 아닌 철기계가 되는 거예요. 튼튼해야 되니까. 화력발전소는 어떻게 돼? 스팀만 올라오면 되죠. 스팀으로 넘어가야 줘야 되니까 스팀이 들어가려면 얇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연필처럼 얇고 길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동기계가 되고 어떤 그런 그 특성들은 좀 약하게 된다. 그래서 뭐 수력발전소가 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화력발전소 이렇게 복합발전 이런 거 다 조그맣죠. 용량은 이제 수력발전이 적을지는 모릅니다. 왜? 걔가 이제 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으니까. 예? 화력발전소 같은 스팀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기에 대해서 그 연락차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만 수력은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위에서 눌러주는 위치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겠죠. 기계 에너지로 바꿨다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부분이니까. 송정용량 결정 방법. 송정용량 계산법 해가지고 고성상수가 나옵니다. 송정용량 증대 방안 하게 되면은 여기는 가공 지중으로 책에서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답안지 쓸 때는 어떻게 될까요? 송정용량 증대 방안에 대해서 쓰시오. 25점짜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쓰실 겁니까? 이제 송전 용량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송전 용량, 송전 특성에서 지금 우리가 뭘 배웠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별로 송전 용량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단거리에서 송전 용량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 장거리에서 송전 용량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가공선과 지중선의 송전 용량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4가지 테마로 묶어서 나가주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쓰는 부분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는 건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취재자가 요것만 물어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써주셔야지만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지금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왜 배웠습니까? 송전 용량 때문에 배웠다고 그랬죠? 그럼 송전 용량 증대를 할 때 단거리 쪽에서 송전 용량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전압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 바꿔주면 되겠죠? 장거리 같은 게 또 내용이 틀려지겠죠? 그거는 이제 오후에, 여기 지금,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설명을 드리고요. 기본서 안에는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답안지 쓰실 때 이제 연구반에 가서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더 배우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됐고, 두 번째 또. 단거리, 뭐라고요? RL만의 회로다. 집중영수 회로다. 중거리는 RLC만의 회로다. 집중영수 회로인데 그 거기는 T형과 파형으로 나눠졌다. 장거리는 RLCG만의 회로다. 분포정수 회로다. 이거에 등가 회로하고 벡터도를 그리는 문제가 25점짜리로 나온다고요. 주로 나오는 게 중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만만하니까. 단거리도 25점짜리로 전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중거리는 80 몇 회 때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 5년 안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장거리는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 장거리는. 그러니까 장거리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좀 스킵을 할 겁니다. 왜? 그거 이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몇 년에, 한 10년 전에 한번 나왔으니까. 이거를 이해할 정도면 이거는 당연히 다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이걸 이해하시라는 얘기죠. 왜? 이게 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벡터도. 자, 이게 개요입니다. 5- 집중영수회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왜 1번부터 10번까지의 어떤 그 부분을 설명드렸냐면 그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그 키워드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차를 성배 전공한 걸 제가 반드시 외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그 목차가 바로 시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목차 안에 그 내용을 자꾸 이해를 하시면서 다른 것들을 연산해서 집어넣으시라는 얘기죠. 집중정수회로 단거리 또는 중거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장거리에서는 송전단 전압, 전압 강화, 전압 강화율, 수전단 전력, 송전단 전력을 비교를 하는 부분이다. 중거리에서는 그거를 T형과 파형으로 나눴는데 이따가 등가열하고 벡터들을 보다 보면 왜 T형은 산악지대가일까요? 임피던스가 두 배로 나눠졌죠. 2분의 Z, 2분의 Z. 산악에서는 임피던스가 다 틀리니까. 평야에서는 임피던스가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임피던스 부분이 하나인 파형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장거리 성전설로 분포정수열입니다. 2개 미분 방정식. 예? 왜 2개라고 했냐면 2번 미분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미분했다. 그럼 dx분의 d죠. 2번 미분했다. d의 자승 나누기 dx의 자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고 또 한 번 또 미분했다. 그래서 이게 미분 방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분을 2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쌍곡선 함수, 곡선이 2개 있다. 그래서 이제 쌍곡선 함수 제가 옛날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서.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도 되고 이런 식으로도 되고 이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쌍곡선이라는 곡선이 이제 2개로 대칭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개념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쌍곡선 함수로 표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코사인 하이퍼보릭 감마에 사인 하이퍼보릭 감마에로 표시를 하는 것들은 중간의 과정에서 계산값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뭐 2분의 2의 x 마이너스 2분의 2의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그 함수, 지수 함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곡선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런 쌍곡선 함수로 그려졌다는 얘기고요. 그것들을 이제 전파 방정식이라고 얘기한 그 부분이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 되죠. 그래서 사단자 정수 안에서 전파되는데 필요한 전달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전파 방정식이 전파되는데 필요한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전달 함수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사단자 정수의 개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 잘 안 되면 이제 다른 의도로 이해를 자꾸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특성 임피던스 뭐라고요? 고유의 특성이라고요. 파동을 일으킨다. 서지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임피던스.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한 어떤 고유 임피던스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특성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같은 내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의미가 뭐냐? 뭐 진행파가 갔을 때 전압과 전류의 비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되죠. 근데 보통 얼마다? 300에서 500옴.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보게 되면 300에서 500옴이 실제로 계산해도 나옵니다. 358옴인가 나옵니다. 예제 문제. 실제로 그 정도 범위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가공선의 단도체일 때. 변압기의 파동 임피던스는 800에서 한 1000옴 정도 됩니다. 다 틀리란 얘기죠. 왜? 선로에 대한 임피던스가 틀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특성 임피던스가 가공선에 대한 특성 임피던스라는 얘기죠. 지중선 또 틀려질 거고, 변압기 틀려질 거고, 뭐 차단기 틀려질 거고, 다 틀려집니다. 왜? 걔에 대한 임피던스가 틀려지니까. 그게 표로 나와 있는데, 이게 모든 게 다 300에서 500옴은 아니다. 가공선에 대한 특성 임피던스가 이렇다는 얘기죠. 단도체일 때, 다도체일 때는 또 틀려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면서 이제 감쇄를 하겠죠. 힘이. 전압 강화가 생기니까. 그 전파 정수가 바로 그 전달 함수라고 그랬죠, 제가. 예? 이게 전달해 가면서 뭔가 감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감쇄되냐? 진폭이 감쇄하고 위상이 감소한다. 그래서 감쇄 정수가 진폭이 감쇄하는 부분. 알파 플러스 J 베타로 되어지는데 알파가 감쇄, 진폭이 감소한다.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하면 저 뒤에서 들으면 소리가 늦게 그 크기가 파장이 작게 들리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여기서 이제 소리는 그 1초에 몇 미터를 간다고요? 340m를 갑니다. 그래서 번개가 땅 치면은 땅 빛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소리를 들으면은 이제 거기다 곱하기를 하시면 되죠. 근데 번개가 반짝하고 조금 있다가 쾅 소리가 나면 가까운 데 떨어진 거죠. 네? 이런 그 부분을 그 위상정수라는 건 그만큼 이제 시간이 지연되는 그 위상이 지연되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부하 시험 뭐라고요? 아까 ES, IS, IR인데 여기에 대한 수전단을 개방했다. IR을 0으로 놓고 계산을 한 겁니다. 예? 단락시험. 단락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붙였죠? 붙였으니까 전류는 흐를 겁니다. 큰 전류가. 단락 전류가 흐르겠죠? 하지만 단락 전류가 흐를 때는 어떻게 돼? 전압은 빵이다. 왜? 전류가 크면 전압은 제로여야 되죠. P값은 고정이니까. P는 VI라면서요. 아까도 뭐 VI 코사인 세타를 해가지고 VI 콘주게이트를 해가지고 P 플러스 JQ를 만들고 P 마이너스 JQ를 만들었다면서요. 요거는 지금 하나가 커졌으면 내가 보내는 양을 일정하니까 하나는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걸 이용해서
수전단이 개방이 되면 개방이 됐으니까 어떻게 전압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전류가 안 흐르죠. 전력은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흐르지만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요건 전력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 정수를 계산한다. 그리고 가공선과 케이블에 대한 파동 임피던스를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단거리, 4단자 정수, 중거리, 장거리, 4단자 정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이제 여기서 얘기는 이제 그 4단자 정수를 아까서 봤던 부분하고 좀 틀려지는 부분이 있죠. T형, 파형에서 그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4단자 정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요걸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답안지를 쓸 때는 이렇게 쓰시고요. 중간에 연산돼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1번 뭐라고요? 요게? 요게? 얘는? 단거리에서 뭐라고요? R 플러스 JX. 어드미터스 없죠? 그러니까 0입니다, 지금. 얘는 어드미터스가 있죠? Y로 있든 2분의 Y로 있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값이 T형과 파형에 따라서 임피던스하고 어드미터스의 값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요거는 보시면 되고, 장거리에선 코사인 하이퍼볼릭 감마에 요게 임피던스라고 했으니까 제트오메가 나온 거, 요게 어드미터스라고 했으니까 제트오메가 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코코사사만 외우시면 되죠. 예? 4단자 정수 직병렬 계산. 요거는 뭐냐? 4단자 정수 A, B, C, D가 있는데, 이따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표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봐주셔야 될 게, 요 앞에 단거리 R 플러스 JX가 걸렸다. 요 뒤에 Z 부분이 걸렸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1Z01에다 ABCD를 곱하면 됩니다. ABCD가 1Z01을 행렬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그 값이 나오는 거다는 얘기죠. 이게 직병렬로 계산하는 거예요. 병렬로 ABCD 있습니다. ABCD하고 ABCD를 병렬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제. 송수전 전력 계산식. 지상 무효 전력을 정으로 규약해서 그림을 설명했다. 아까 그 그림 설명드렸던 그거를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밑에 수식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정전압 송전 방식이다. 송전단 전력, 수전단 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런 용어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키워드로 넣는 겁니다. 상체설 역조. 뭐라고요? 상체 손. 역조입니다. 예? 전압 조정, 부하 전력과 조상 용량과의 관계. 전력 원선도 많이 있는데 그냥 요 5개지만 알고 계셔라. 나머지는 지금 기본서 반에서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다라고 뺐습니다. 동기조상계 V곡선, 전력용 콘덴서, 블로 리액터 등을 전압조정에서 사용하고 있다.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 페란트 현상,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그림을 설명하고, 단락비는 정무합계 3유지계를 해가지고 전격 속도에서 무부하 전압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계좌전류, 삼상 단락 시 전격 전류와 같은 지속 단락 전류를 흘리는데 필요한 계좌전류,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단락비에서도 이제 계좌전류니까 밑에 계좌전류가 나오는 겁니다. 이쪽에 전압이 나오는데 전압은 어디나 여기 일단 전격 전류하고, 예? 전격 전류하고 그다음에 단락 전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또 전압이 또 나옵니다. 여기 단락비에서. 그러니까 요 수식을 딱 전막계 3유직이 나오면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 그림까지 바로 나옵니다. 꼬리를 물어가지고 자꾸 연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락비 KS는 Q, V, 여기 다시가 들어가고 여기 V 다시가 들어갑니다. 나중에 전력원선도도 보시면 다시가 들어가는데 송전단 쪽에 다시가 들어가고요. 수전단 쪽에는 다시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니까 여기 집어넣고 두 번째 나오니까 밑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정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예? 아까 여기 전력 원전도도 첫 번째부터 먼저 나왔으니까 얘 첫 번째로 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Q가 이쪽으로 또 가게 되면 KS가 바뀌어지죠, 이렇게. 예? 그런 부분도 있다. 송전단에 필요한, 이건 단락비고, 단락비를, 필요한 Q 값을 집어넣을 때는 이게 또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 예? 방지레테, 단병 주동리, 뭐 시실리도 아니고, 예? 시실리가 시간을 잃어버린 이게, 마을이었죠? 옛날에. 영화도 있었죠?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 전력조리 계산. 자기 어드민터스, 상호 어드민터스. 앞에서 다 배웠던 거죠? 자기, 상호, 작용. 집에 와서 자기, 많이 얘기하셨습니까? 자꾸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전력방정식 I는 Y, 원원, 자기 어드민터스, 구동점 임피던스, 모선 원만 전압을 인가하고 다른 모선은 전부 단락했을 때. 그 부분에 연결되는 모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지만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호 어드민턴스, 지로의 어드민턴스에 마이너스 부호를 한다고요. 방향이 틀려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취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y, e, i 값은 모두 벡터다. 복소심으로 실수값으로 표현하는데 직각좌표 또는 극좌표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조류 계산을 하는데 그때 기질량과 미질량을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송전 용량, 장거리 송전선 용량 조건, 상조 효경, 상차각이 적당할 것, 조상기 용량이 적당할 것, 효율이 적당할 것, 경제적일 것. 그게 이 뒤에 나와 있죠? 송전 용량 계수법, 고성상수, 뒤에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전 특성, 단거리, 등가르 백도도, 중거리, 등가르 백도도, 요거 나왔고요. 여기 보면 뭐라고요? T형일 때, 파형일 때, 파형이 T 요 가운데보다 먼저 나왔죠? 2분의 Z, 2분의 Y 부분이. 그러니까 얘가 여기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고, 얘는 뒤에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갔다. 그렇게 외우시라고요. 나중에 이게 헷갈리면은. 근데 외워주셔야 되는 건 1 플러스 2분의 ZY고 1 플러스 4분의 ZY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된다고요. 1 플러스 2분의 ZY, 1 플러스 2분의 ZY 똑같은데, ZY 똑같은데, 1 플러스 4분의 ZY를 어디에 붙여주실 것만 외워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T형 어떻게 되죠? 2분의 Z, 2분의 Z, Y죠? 그러면 단거리 부분에서 얘 임피던스가 뭐였죠? 1, Z, 0이 되는데 이게 2분의 Z니까 1, 2분의 Z, 0일. 그리고 이거는 뭐였죠? Y니까 1, 0, Y, 1. 하고 여기는 1, 2분의 Z, 0, 1을 그 세 개의 행렬식을 다 곱하시죠. 그럼 이 값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별회로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나왔던 그 송전선에 대한 등가회로를 그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벡터도로 환산을 해가지고 등가회로상에서 벡터도를 이제 빼내는 겁니다. 빼내서 각각의 그 합을 가지고 계산하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요런 그 등가회로하고 벡터도를 가지고 쓴 걸로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별회로 해가지고 아까 그 세 개의 임피던스가 합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세 개의 임피던스 왜 세 개의 임피던스를 뒤에 또 나오는데 결국 세 개의 임피던스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2분의 Y니까 얘도 2분의 Y고 얘는 Z탄입니까? 그러면 요거에 하나, 요거에 하나, 요거에 하나를 곱해주면 됐는데 얘는 뭐라고 해? 1. 임피던스가 없으니까 0이고 얘는 2분의 Y니까 여기다 2분의 Y를 넣습니다. 여기 1을 집어넣고 얘는 1Z01이죠. 그러면 여기는 1 Z 여기 0, 1 넣고 여기는 이 앞에 거하고 똑같은 걸 넣어서 계산하면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지는 자료에 그게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수킬로미터, 수십 킬로미터, 100km 있어가지고 나와 있고 이계미 분방정식, 쌍곡선 함수, 여기 전파정수, 감쇄정수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력 원선도상에서 보시면은 전력 원선도의 정의가 뭐다? 송수전단 전압의 크기를 일정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정전압 송전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상차각만을 변화했을 때 PQ가 어떻게 흐르느냐. 전력주류 계산도 PQ가 어떻게 흐르냐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전력 원선도도 전압은 일정하게 만든 상태에서 전력의 흐름만 보는 겁니다, 지금. 사단절 정세 원회 방정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중심과 반지름을 이제 설명해 놓은 거고요. 이따가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생략을 할 겁니다, 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전력 원선도를 구할 수 있는 거 상체선 역조 보시면 되고, 단점 보시면 되고, 발전기 자기전상 설명드렸습니다.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부하가 없을 경우 분포 정전 용량에 의한 충전 전류가 송전단으로부터 공급되어야 된다. 근데 그 충전 전류는 진상 전류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거꾸로 이제 그 발전기 쪽에 전압이 상승이 된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거죠. 무여자, 그 다음에 여자 전류가 있는 경우 뭐 이렇게 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단락비 여기 나왔죠. 수력은 1.0에서 1.2, 화력은 0.4에서 뭐 0.8, 조금씩 틀려진다. 한 요 정도 값 쓰시면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답안지가 뭐 0.4에서 0.6으로 쓰신 분들도 있고, 이걸 0.8에서 1.2로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 쓰셔도 뭐 거의 범주니까 얘가 크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전력조류 계산. 수많은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 무효전력 흐름이 계통 내에 어떻게 흐르는지, 또 선로의 전압과 전류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PQV 델타에서 아까 발전기 부하 기준 모선을 했는데 이 사람은 발부기를 넣었습니다. 저는 기준 모선을 먼저 넣었다는 얘기죠. 왜? 기준이니까 항상 위에 올라와야 되니까. 자기 어드미턴스, 구동점 임피던스, 상호 임피던스, 전달점 어드미턴스. 구동점이라는 건 자기 지점이죠. 그러니까 구동점이 되는 거고, 전달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전달을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전달 임피던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직각좌표, 극좌표. 뭐라고요? 사운학.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전력조류 계산하면 사운학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전력조류 계산의 정의, 전력조류 계산의 목적, 전력조류 계산을 할 때 기준 모선, 발전기 모선, 부하 모선의 기질량과 미질량 이렇게 써주시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들이 뭐가 있냐? 그러면 뉴턴-라스법, 가우스-자이델법을 딱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그게 25점짜리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하나 빼놓은 게 10점짜리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5점짜리 문제로서 딱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10점짜리를 끄집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장거리 송정윤량 결정조건 상조 효경, 송정윤량 계산법, 고성상수, 실, 제토메가분의 VR의 자성, PR은. 예? 이런 것들, 고유부하법이 뭡니까? 그러면 일단 수식이 나와야 되겠죠? PR은 제토오메가분의 VR의 자성이다. 이제. 부하니까. 송정윤량 계산법, 60, 100, 140kV인데, 154kV를 생각하시라고요. 154kV까지 있는데, 60, 80, 100이냐, 60, 80, 120이냐, 이게 자꾸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값은 어떻게 되죠? 다 전압은 그 값보다는 앞에 숫자가 크죠. 14, 12, 10, 80, 예? 60, 60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kV, 100kV, 140kV 외워주고 개수는 600, 그 다음에 800, 1200 이렇게 외워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1점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요. 한 사람씩 1점이면 3점이죠. 장차각의 양법, 스티레이라는 실험식, 5.5에 루트에 0.6L 플러스 100분의 PR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예? 수식이 나와야 돼요. 스티레이에 대한 실험식을 설명해야 되는데 수식이 안 나오면 어떻게 설명할 거란 얘기죠. 송정윤량 증대 방안,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단거리, 장거리, 송정윤량 계산법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가공선로하고 지중선로에 송정윤량 증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 왜? 25점짜리로 써야 되니까. 요 두 개만 쓰면 뭔가 약하죠. 그러니까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쓴 거죠. 화장을 할 때 눈화장도 해야 되고 저기 다 해야죠. 예? 단거리 송전설의 송정윤량 접근 허효 강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허용전류, 효율, 전압 강화. 그 다음에 장거리는 상조효경이라고요. 지금 앞에서 열심히 배웠지 않습니까? 장거리 앞에서 상조효경 나왔는데 그런 거 갖다 써먹으시라고요, 자꾸. 송정윤량 계산법에서 고성상수다. 그래서 송정윤량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서 지중선로는 뭐라고? 새로운 케이블이다. 케이블의 허용전류. 이번에 나왔던 열전도 현상, 그 전에 이제 톰슨 효과, 펠티어 효과, 열전도 현상, 제어브레이크 효과 이런 것들은 전기안전 기술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사실 86회인가 그때 나왔더라고요. 제가 혹시 몰라서 찾아봤는데, 그리고 92회 때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기안전기술사하고 다른 그 건축전기 기술사에서도 발성배전하고 연관된 문제들을 딱 보고 출제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렇게 큰 빈도는 없더라고요. 전기안전기술사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몇 개 봤더니 피레기 쪽, 그 다음에 EMC, EMI 쪽, 이런 쪽하고 그 다음에 차단기에 대한 것, 전격 동작 책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거기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하고 같은 관련 내용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도 문제를 자꾸 여러분들 보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관련도 문제입니다. 가공성전설로 복승신이 나와야 된다고요. 복승신. 이거는 케이블, 새로운 전력 케이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초전도 케이블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또 그래서 기타 부분에 가지고 초전도 케이블을 써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예? 전력계통의 전압 조정 방법 뭐가 있었다고요? 발전기, 동기조산기, 전력용 콘덴서, 블루리액터, SVC, 직력 콘덴서, 병력 콘덴서, 여러 가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는 뭐만 나와있다? 동기조산기, 전력용 콘덴서, 블루리액터만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까지 다 봐두셔야 된다.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의 설치 조건,
뭐 직렬 리액터의 설치 시, 설치 목적, 뭐 이런 것들, 4가지를 쓰시오. 콘덴서의 설치 목적 4가지를 쓰시오. 그럼 뭘 써줘야 되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10점짜리로. 그런 것들이 이제 답안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사실 이 장이 아니라 다른 장에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들 그것들을 미리 보는 겁니다. 22,900 변전수가 45에 60MV짜리 TR 4개 뱅크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용되는 콘덴서 용량이 여기 얼마라고 되어 있죠? 5메가바입니다. 5메가바에 연결되어 있는 콘덴서의 구성도를 그리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거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그림을 그려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한 상에 6개가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저는 이제 직접 가서 보고 명판도 따고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다. 그 전에 제가 다 보여드렸었는데, 그 그림을 그리실 때 3개 그리고 3개 그리고, 요거는 병렬로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만 3개에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요 끝에 직렬 리액터가 되어 있고, 요 콘덴서의 양단에 여기 나와있던 DC 코일이, 방전 코일이 달려있더라. 저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직접 손으로 다 땄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그런 그림들을 보여드리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그림들을 보고, 얘 용량을 500을, 아니죠, 5000을 16으로 나누면 278인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278 kVAR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주파에 대한 부분들도 가끔 나옵니다. 고주파 중요하니까 같이 연관해서 보셔야 되고 1호사는 50메가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심력 리액터 같은 것들도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기본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